이어서 남북미 대화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대화 국면이 무르익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의 톱다운 방식, 움직임이 재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 교수님 먼저 우선 보면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6월 중에 4차 남북 정상회담, 말하자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죠. 만난다면요. 공개 제안을 했는데 일정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대통령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가능성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정상의 어떤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일단 지난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신뢰와 채널이 가동이 된다면 사실 일정이 촉박해서 못 연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의 그 말씀이 이번에 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공식 제안한 게 아니고 이미 하노이 노딜 결렬 이후에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 다녀와서 네. 대통령이 이미 4월 달에 수석 보좌관에서 공식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공식 제의해놓고 물밑에서 계속 조율을 했던 게 벌써 지금 2달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별 소문이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상 촉박함이라기보다 북측의 조금 다소 냉랭한 반응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질적으로 남북이 먼저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그걸 견주어서 보면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조문을 보낼 때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가지고 격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갔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굳이 갔을까?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남북 정상회담 우리가 이미 제안한 바가 좀 됐는데 네. 북이 반응이 없고 그런데 모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나온다고 하니 정의용 실장이라도 가서 책임 있게 좀 들어보려고 갔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논의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좀 남북 간에 아직은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금 북유럽 가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다소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북한이 지금 쉽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지금 여전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도 공개적으로 내놓는 발언들도 조금 차가운 편이고요. 근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방한이라는 계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또다시 공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빨리 만나야 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만나야 되는 이유, 문 대통령은 왜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남북 간의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도 일전에 우리 대통령이 짧게 가서 정상회담 올 때 그런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 김정은 위원장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네. 만나든지 얘기 들어서 알려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조율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스웨덴 연설에서도 또 말씀을 제안도 내놓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이호 여사 조문단 건도 보고 하면은 여전히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그 김 위원장 입장 거기 나온 얘기도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그렇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거는 지난 2월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왔었습니다. 미사일 세력. 예, 맞습니다. 단거리 미사일도 쐈고요. 저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 보수 쪽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한미 양측의 모두 보수 진영으로부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난도 받고 비판받았지만 또 양국 정상이 그 관리를 위기 관리를 저는 좀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과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친서까지 보내는 그래서 지금 대화의 모멘텀은 그 삼국 정상들이 모두 좀 찾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먼저 조금 더 움직이느냐 이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후의 문제긴 했겠습니다만은 또 터진다면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원포인트 판문점 정상회담도 완전히 사그라진 카드는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뜻 움직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 중에 만나는 거 두 분 다 지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습니다. 친서를 받았고 아름답다, 멋지다, 뭐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서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눈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CNN 같은 경우에는 생일 축하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일 축하용 안부 편지를 보낼 사이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에 생일 얘기는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친서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문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전달되는 과정도 알고 있었고 근데 흥미롭다. 저도 이 대목이 저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뭘 얘기했을까? 근데 거기에서 그 정상 간의 친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고 비핵화 관련해서요. 미국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원샷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거기서 뭐 영변 플러스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좀 그쪽에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어떤 워딩이랄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궁금합니다.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뭘까요? 저도 이제 흥미롭다는 말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데, 근데 이제 이 CNN에서 나온 보도가 이제 아까 생일 축하 메시지였을 것이고 별다른 새로운 그 제안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내용을 전달받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봤으면 흥미롭다고 느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흥미롭다는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흥미롭고 아름다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조금 좀 그 의견을 좀 잠정적 유보해서 한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보시고 나서 흥미롭다는 표현보다는 의미 있는 내용이 있더라. 아니면 생산적인 제안이 있더라. 뭐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제안일 수도 있고 생산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언뜻 받아들이기에는 흥미롭다는 것이 생일 축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서 북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표현상 또는 어떤 그 내용상에 있어서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미 간에 교착되어 있는 협상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유의미한 생산적인 대화의 가능성보다는 그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잠정적 유보를 좀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판 자체를 깨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성은 남아있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친서가 지금 교착되어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하는 어떤 새로운 카드가 되기는 좀 힘에 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뭐 문 대통령 일정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저께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구상 발표했고요. 평화 구상이죠. 오늘 저녁쯤에 아마 마지막 방문국입니다. 스웨덴 의회 연설이 있는데 이때 이 연설 제목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좀 구체적이고 또 뭐 직접적인 어떤 제안이 담길 거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북유럽 가면서 오슬로 선언 또 이제 스웨덴 연설까지 이야기가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베를린 가서 했던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그때 표현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오슬로 연설도 그렇고 저는 스웨덴 연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스웨덴에 갔기 때문에 스웨덴의 교훈은 좀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중립국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 위치를 했었고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사실은 중립국으로서 양쪽 다 편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국으로서의 평화를 강조했고 그러면서 스웨덴이 50년대 이후에는 그 내부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의 요구를 소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축으로 풀어나갔고 평화로 풀어나갔던 좋은 선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비핵화의 경험 또 스웨덴의 비핵화 결정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아마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스웨덴 경험을 통해서 북한도 비핵화를 먼저 결단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런 아마 연설 내용이 담지 않을까 북한에 싶습니다. 대해서 비핵화를 좀 더 설득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오늘 정치와 정용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